탄소 문제는 이제 지구를 살리자 단계를 훨씬 넘어 있습니다. 기후 문제를 가지고 해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한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됐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 극복이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핵심 과제라고 밝히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고요. 여야 의원들은 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며 기후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 이 탄소 중립 실현과 대체 에너지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방안, 기후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죠. 먼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본부장 계셨던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임재규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임재규입니다. 네,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위원 맡고 계시는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김진수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김진수입니다. 네,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위원장을 맡으셨던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의 이동규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이동규입니다. 네, 원자력안전기술원 감사를 맡으셨던 에너지전환포럼의 석광훈 전문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입니다. 네,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탄소 배출은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늘리고, 이게 답은 답인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실현해내느냐 아니겠습니까? 임 교수님, 이제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지금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18년 대비 탄소 배출을 40% 줄이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달성 가능합니까? 네,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고 있고, 그것을 앞으로 8년 이내, 6년에서 8년 이내에 이거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감소세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 감소세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이죠. 산업 구조의 혁신, 그다음에 경제 구조의 혁신, 그것뿐만 아니고 에너지 시스템 혁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제조업 중심, 그중에서도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타파해 나가느냐,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산업 구조, 경제 구조, 에너지 시스템 바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김진수 교수는 40% 감축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경제성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후위기 심각하다, 그리고 탄소 배출 꼭 우리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이나 경제 문제에 비해서 에너지 산업의 혁신이나 아니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투자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 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 산업, 인프라 이런 것들을 위한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동규 교수님도. 우선 목표 자체는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이고, 그래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흐름으로는,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목표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인식들이,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탄소를 더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비용이 들까요? 제일 큰 게? 당장 기술을 전환을 하더라도 지금 이게 이제 막 상용화 되려고 하는 기술이 경제성, 아까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만은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요. 그 얘기는 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각종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기를 해야 되고, 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서 새로운 기술에 맞는 자산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 된다는 거죠. 예. 자, 석광훈 의원님. 예, 일단 뭐 단도직적으로 탄소를 줄이려면은 가장 큰 배출원인 이제 발전 부문하고 그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이런 이제 중화학공업 부분인데요. 뭐 당연히 발전 부분은 이제 탈탄소화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화석연료를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철강 석유화학 같은 부분은 이제 탈탄소화가 어려운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검토되다가 가장 최선인 그 기술은 역시 그 전기화밖에 없다. 그 전기화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제 석유화학이나 철강 다 이제 한 그 제조 공정용 에너지의 한 뭐 절반 가까이가 대부분이 열입니다. 열. 그 열을 이제 가스나 석탄을 연소를 해서 이제 얻는 건데, 그거를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그 조달을 해서 저렴하게 재생에너지를 조달을 해서 그걸로 이제 전기로 한 1,500도 이하의 열을 공급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경제적인 방식이다. 이런 것들이 좀 일종의 좀 컨센서스가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지려면 앞서 이제 우리 그 이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그 막대한 전력을 그걸 일단 전기 체제로 바꾸고, 또 그 전기도 그게 실제 저렴해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나라의 전력 시장이 훨씬 더 유연해져야 됩니다. 현재 그냥 모든 걸 한전에게만 의존을 해서 이런 전기를 소비하는 방식으로는 일단은 그 한전의 목표 자체가 우리가 80년대 일종의 사회적 복지와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뭐 이런 그 당시에 목적대로 이제 잘 작동을 해왔지만, 현재 우리가 요구받는 그런 그 기능은 훨씬 더 유연한 이제 그 전력 시스템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 시장 자체가 단도직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력 시장의 자유화와 전기요금의 자유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우리가 1990년대 그 국제 유가가 폭등한 뒤에 유가 자유화를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만 크게 다를 이유도 없고, 지금 이런 국가적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이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한전 부채 202조, R200 이런 엄청난 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의 급진적인 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에너지 시스템의 혁신을 말씀하신 게 지금 석 의원 말씀하신 거랑 좀 네, 상통합니다. 근데 이게 혁신이 없이 지금 현재 능동적인 혁신이 없이 지금의 뭐 정책처럼 이 규제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그거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할 경우에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낮아지는 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분석도 해봤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는 경제 성장이 낮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렇죠.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아까 그 에너지 시스템 문제 종합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산업 구조와 경제 구조부터 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그 생산 현장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꿔야 한다는 게 가만 놔두는데 그냥 저절로 바꿔지지가 않잖아요. 이제 바꾸도록 기업들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뭐 유럽 국가들이 상당수 도입하고 있는 탄소세 같은 거를 좀 새롭게 도입해 보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들 내부는 어떠세요? 뭐 누구라도 좋습니다.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탄소세 논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2015년에
이미 그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당시에도 그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또 국회에서 법안도 발의가 됐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한번 크게 논의가 있었는데 탄소세로 가느냐 아니면 배출권 거래제로 가느냐 이 두 가지의 논의가 굉장히 핵심적이었고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탄소 가격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그 두 가지 중에서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가 지금 이제 3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배출권 거래제에 의해서 이제 커버리지로 말했을 때 포함되어 있는 분야가 전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역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일단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수송과 건물이 대표적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상 탄소세를 도입을 하는데 아예 처음에 탄소세를 할 것이냐 배출권 거래제를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때는 탄소세의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미 배출권 거래제가 지금 도입된 지가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계속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탄소세를 더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기존에 먼저 도입했던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 확인됐을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냥 거기다가 제도를 강화시키면 더 잘 되지 않겠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이중부담 문제가 먼저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우선은 일단은 배출권 거래제에 집중을 하고 탄소세는 상황에 봐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탄소세 도입은 제가 볼 때는 좀 시대착오적이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을 봤을 때 가장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에너지 가격입니다. 전력 가격, 가스 가격이 실제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방만하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를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탄소세를 논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예.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먼저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부족하게 되면은 그때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기본적인 것도 지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소세를 논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네, 뭐 저도 그 임재규 교수님 말씀에 뭐 적극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기반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뭔가 좀 뭐 이끼를 깔고 물 깐다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기반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이제 바로 말씀하신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또는 전력 시장과 가스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이 다 이게 80년대 정책에 의해서 지금 그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 이제 이거를 다 요금을 왜곡을 해서 가격을 왜곡을 해서 하나는 일종의 이걸로 복지의 어떤 유사 복지 정책으로 사용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유사 산업 지원 정책으로 이렇게 하느냐고 이제 그 가격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 왜곡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왜곡된 가격을 일단은 그 평평하게 이게 원가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 먼저 시장을 좀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세금이 얹어지건 아니면은 배출권 가격이 얹어지건 간에 그 가격이 그때 그제서야 이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세금이 사실은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서 뭐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아까 이동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지금은 배출권 거래제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고 그 배출권 거래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먼저 신경을 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 다 생각이 비슷하신데 탄소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새로운 세금을 매기느니 우선 전력 요금을 올리면 기업은 부담이 크니까 너무나 비용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른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왜 전력 요금을 못 올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슈도 그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요금과 가스 가격의 정상화. 그러니까요. 그거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그것은 왜 못하냐는 제가 볼 때는 뭐 다들 뭐 아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는 또 앞으로 6년 안에 40%를 줄이려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논리로 국민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동의합니다. 이게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올리자는 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 경제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가 파급 효과 등 그리고 사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부분은 산업 부분인데요. 전기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다른 열 에너지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산업 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산업의 이제 경쟁력, 가격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지금 2배 뭐 이렇게 필요하지만 올리자는 건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다만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충분히 이제는 국민들과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요. 설득을 할 필요가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정쟁 이슈들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좀 여야 또는 뭐 관계없이 좀 단일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민 개개인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랑 비교할 때 굉장히 우리가 아껴 쓴다면서요. 국민 개개인은. 그러나 산업, 기업은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구조를 바꿔내는 건 요금 체계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요금 체계를 지금 뭐 용도별로 지금 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뭐 어떤 분들은 전압별 요금제로 가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이 정적 소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뭐 지역별 차등 요금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소비를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되는 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소비를 줄이는. 그러려면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이 분야 전문가 네 분은 의견이 다 동일하니까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는군요. 네네.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과감한 투자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자가 돼야 되고 그 투자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각종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뭐 한국형 IRA법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뭐죠? 박지혜 의원이 아마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IRA가 인플레이션 감축이라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에너지 분야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좀 친환경 청정 에너지로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RA 말고도 유럽도 이제 탄소 중립 산업법이라고 해서 그렇죠.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을 지원 또는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고 저는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이 발의됐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마찬가지시죠? 네 분 다 이런 진흥법들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해외에 지금 많은 국가들이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일본 뭐 여러 가지 여러 선진국들은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경쟁 성장 모형을 탄소 중립형으로 갖고 간다. 그렇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그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해 나간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재정 지원을 이 정부들이 선진국들은 최대화시켜서 탄소 중립형 경제로 갖고 가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6년 후 40%까지 줄이려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여태까지 못해온 전력요금, 가스요금의 현실화로부터 시작을 하고 또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각종 지원과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 정도로 이제 전반부 말씀 나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6년 후에 지금의 3배까지 늘려야 되거든요. 가능합니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일단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현재 전력시장이라든가 전기사업법이라든가 또는 전원개발 촉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기존의 원전, 석탄, 가스 같은 전통 전원에 최적화된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 그 개별 사업자가 다 일일이 그 뭐 20개 넘는 이제 인허가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간도 길어지고 또 이제 정권이 금융 대출을 맡고 있다 보니까 금융 비용도 올라가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그 하드웨어 가격은 지금 예를 들면 국제 가격이 3kW에 5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사는데요. 그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 가격인데요. 그래서 그 인허가 절차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비싼 이유는 인허가 절차가 일단 너무 길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소프트 비용, 소프트 코스트가 하드웨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를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재생에너지 지침을 개정을 해서 재생에너지 촉진지구로 각국이 조성을 해야 되고 그 촉진 지역 내에서는 인허가 절차가 9개월 이내에 끝내야 된다. 예. 그리고 그 지역 밖에서는 18개월 이내에 다 끝내야 되고 만약에 소형 그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에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인허가 당국이 답변을 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암묵적인 동의로 간주한다. 이런 새로운 지침을 유럽 연합 전체에서 유럽 의회에서 그걸 통과시켰고요. 올해 뭐 독일을 포함해서 유럽 각국이 그거를 내국 법으로 지금 다 이제 입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첫 번째가 이제 그래서 인허가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력 시장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전력 시장에서 제일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송전망 접속을 못합니다. 한전이. 송전망.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태양광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전남, 전북, 충남, 뭐 기타 이제 영남도 일부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 지역들 상당수가 이제 한전이 더 이상 그 전력망에 이 태양광을 접속을 시켜주질 않습니다. 그럼 이제 신규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그럼 우리나라 송전 선로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 어쩔 수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도 이제 송전망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걸 이제 발전, 송전, 배전, 판매 이걸 수직 독점이라고 하는데요. 완전 독점이죠. 예. 그런 독점 국가들은 다 똑같은 행동 양식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독점 사업자의 발전 부문의 수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송전 부분을 그 송전 부분 투자를 계속 회피하거나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남아공이라든가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은 NDC 목표가 이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고 남아공은 41%입니다. 근데 둘 다 이 나라들이 한 지난 몇 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그 이스라엘 전력공사 IEC죠. 송전망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안 하고 송전망 투자는 안 하고 가스 발전기만 계속 짓는다는 거죠. 남아공은 남아공 그 에스콤이라는 그 독점 전력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전 투자 계획은 정부가 세워놓은 계획 대비 5%밖에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주로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게 다 석탄, 거기 석탄이 이제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다 지금 결단을 한 게 수직 독점을 일단 해체하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전력공사는 이제 더 이상 신규 발전소를 짓지 말라고 이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신규 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할 수 없고 그 이스라엘 전력공사는 이제 온전히 송전공사로 이제 남게 됐고요. 남아공 같은 경우는 아예 송전 부분을 따로 떼내서 완전히 그 기존의 독점 전기 사업자로부터 완전히 제3자적인 이제 누구에게도 송전망 접속을 공평하게 이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석 의원 말씀하신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전력 시장 자체를 자유화할 필요도 있다라는 언급이 여기서 나오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인허가 문제, 송배전망 문제, 그거 이제 전력 시장의 자유화로까지 연결된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 탄소 중립 시대에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이 민간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보급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여러 가지 석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뭐 구조적인 문제 이거 지금 해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보급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다 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에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해왔지만은 큰 대규모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맞아요. 해상풍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된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5월달에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주도의 이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더 확대시키겠다. 예. 그래서 앞으로 연간 한 6기가와트는 정부가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확대를 해나가겠다 하는 정도의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조금 더 이 정부의 역할을 좀 기대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 정부뿐만 아니고 민간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우리가 조금 더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교수님. 예, 조금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안 나왔던 얘기 위주로 말씀을 예. 드리자면은 사실 그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일단 갖춰져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출력 제어 같은 것들 없이 그런 송배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춰지려면은 사실은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뭐 민영화냐 아니냐의 이슈는 저는 일단 차치하고 아까의 요금 이슈에 다시 어떻게 보면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한전의 적자 규모가 역사상 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송배전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 자체가 지금 확보가 안 되는 여력이 없죠. 예,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인프라가 지금 구축이 돼야 되는 것 자체가 계속 미뤄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는 전기 요금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한 꼭지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만약에 100%다 전환이 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좋겠지만 이제 문제는 뭐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또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간헐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ESS다 해서 뭐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려면은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더 보완이 돼야 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유럽 또는 EU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거든요. 예. 그쪽을 이제 선진적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전력에 관련해서는 특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우리나라는 단일 그러니까 그리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만 전력을 다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럽은 사실상 국가를 넘나들면서 그렇죠.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이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를 100%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재생에너지로만 100% 갔다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북해에서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재생에너지가 크게 떨어졌을 때처럼 재생에너지로 조달이 안 되면은 프랑스에서는 또 원전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그렇게 해서 확보되어 있는 전력을 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럽은 나라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상호 보완성이 있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게 그 차선도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로 충분치 않을 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 기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만 무조건 외친다고 될 건 아니고 그걸 같이 겸해서 준비를 해야지만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도. 뭐 다들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개통 투자, 그러니까 전력망이 지금 재생에너지가 접속할 수 있는 망이 충분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저는 어떤 병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석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전력시장 구조 개편 그리고 한전의 어떤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에 찬성합니다만 그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전 적자가 200조 이상을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 이렇게 적자를 쌓게 된 이유는 결국은 그 전기요금, 과거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한 외부의 국제 가스 가격 상승을 일단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고 한전이 그걸 떠안고 있는 형태로 현재 우리나라는 운영이 돼 왔고 그래서 이 위기를 우리는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 않고 넘어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공기업이 갖는 공공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혁신을 해 나가면서 그 공공 부분, 지금까지 우리가 전력 공급 그리고 가스 공급 해왔던 가스공사 한전의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보고 그래서 어떤 속도로 이제 혁신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서 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그렇게 차근차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까? 당장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전 부채가 200조가 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빠르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200조 이자 비용만 지금 4조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 누가 내냐면 다 결과적으로 전기 소비자들이 얼마 안 있다 한 2, 3년 후에는 결국 다 갚아야 됩니다. 예. 그럼 그 비용을 왜 계속 키우냐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키워서 그래서 그 수혜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그 한전 채권 갖고 있는 채권 소유자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비효율에 또 그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그 원가랑 상관없이 막 이런 저가로 이렇게 계속 주게 되면은 고효율 기술이 시장을 못 들어오게 되고 재생에너지도 시장에 더 못 들어오게 되고 탄소 기술과 효율이 낮은 그 기술들이 계속 시장을 지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계속 시간을 까먹으면서 우리 경쟁력만 이제 그 깎아먹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저 유가 자유화 조치를 말씀드렸는데 김영삼 정부가 이제 뭐 IMF 때문에 많은 이제 비난을 받았지만 그 전에 그 취한 그 김영삼 정부만의 이제 강점은 정광석화 같은 개혁 조치들을 이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 자유화 같은 경우도 지금 정권들은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 정상화를 자기 정권에서는 정상화 안 시키고 자꾸 미루려고 자꾸 하죠. 뒤로 미루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김영삼 정부가 이런 위기를 닥쳤다면은 곧바로 아마 자유화 조치를 가격 자유화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것만이 실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이제 힘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그 결과 우리나라 그 유류 시장 그 소비자들 금방 적응을 하고 수요 관리 잘 됐고 우리나라 정유업계는 사실은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유가 자유화 이후에 뭐 화석연료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그 자동차들 연비는 굉장히 많이 개선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좀 김영삼 대통령한테 이게 좀 그 맨날 좋은 말만 하고 네. 뭐 민생 경제 챙긴다는 말만 하지 실제 정말 개혁이 필요할 때는 행동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런 걸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차원에서도 역시 기본은 우리 전력 시장의 왜곡된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것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게 왜곡돼 있으니까 모든 데서 꼬이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보통 태양광하고 풍력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말고 또 우리는 한때 이 수소 에너지를 상당히 좀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좀 주춤하거든요. 수소 에너지 또 뭐 바이오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수소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대안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은 기존에 있는 화석연료, 좀 석유, 석탄가스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상당 부분 그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소가 어디서 생산되고 우리가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가 문제죠. 국내에서 생산이 얼마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양은 얼마가 될 것인가.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소 양 중에 약 70% 이상은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럼 그것을 어떻게 싼 값에 갖고 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을 할 것인가. 그걸 공급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이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마 우리 김지수 교수님 더 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수소 경제 계획은 사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차근차근 해왔습니다. 뭐 관련 기본 계획도 당연히 있고 법령도 있고 그리고 관련 로드맵이나 여러 가지 정부 전략도 지금까지 10개 이상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수소 자체, 수소 생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히 우리가 청정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그린 수소 생산을 하려면 재생에너지 그리고 수전에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지금 높아서 문제이고요. 그 비용을 결국은 떨어뜨려야 됩니다. 제가 과감한 투자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래서 나중에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고 나면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규모의 경제까지 도달하게 되면 싸지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비싸게 계속 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인프라 투자라는 건 결국
돈, 재원이 필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 CHPS라고 이야기하는 청정수소 발전이라는 것으로 제도로 현재 보조 일종의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예. 이거는 발전 부분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소를 가지고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 수소 환원 제철이라던가 산업 부분에서 쓰는 수소의 양도 꽤 되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약간 사각지대 지원 제도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산업 부분에서의 수소 수요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앞으로 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이 수소 에너지를 좀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그런 무슨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좀 배워볼 만한 사례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나마 앞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국이 수소법도 가장 먼저 제일 만들었고, 앞서 있죠? 네, 청정수소 발전 제도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라서 사실 외국에서 각 우리나라 전문가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국의 제도라던가 아니면 한국의 정책이 효과적인지. 다만 이제 유럽은 조금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지역별로 이제 수소 생산 자체, 풍력의 잉여 전력이 남는 곳에서 수전해 설비 붙여갖고 수소를 굉장히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고, 미국은 또 IRA에서 청정수소에 대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 미국도 이제 태양광이나 킬로와트 아워당 2센트 이하로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수소를 굉장히 싸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해외에서는 조금 더 수소 생산을 싸게 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충드리면은 지금 김 교수님께서 설명을 많이 잘 해주셨는데 지금 수소에 대한 여건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도입을 하고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CHPS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거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EU라든지 아니면 미국은 방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지금 자급자족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과 수요가 다 그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여건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공급 쪽에서는 얘기 나왔지만은 이거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그 남는 전기로 수전을 하려고 하는 과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을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요원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여건인 데가 어디냐?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도 공급을 자체적으로 하기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일본이 하고 있는 지금 취하고 있는 액션들은 주로 해외에서 그렇게 값싸게 재생에너지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 곳을 빨리 이제 연결을 해서 그래서 수소 공급망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린 수소를 최대한 좀 저렴하게 받아오려고 하는 그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물론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해외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근데 수소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이제 좀 우리가 그 약간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한 3년 전만 해도 수소가 좀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럴 수 있는 에너지가 이제 특히 이제 뭐 가스터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좀 유연하게 이 재생에너지가 변동할 때 가스터빈이 사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랄 때는 이렇게 출력을 늘려주고 남을 때는 또 자기 출력을 꺼버리고 막 이렇게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주면서 지금 전력망의 균형을 지금도 맞춰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문제는 그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연료로 대체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 하는데 이제 그게 수소로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4, 5년 전부터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나오고 유럽에서도 이제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소로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저렴하게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뭐 킬로와트당 50원, 60원 밑으로 어떤 종류의 발전원이든 그 밑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수소의 경제성이 나올 수가 없고요.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주로 중동, 호주, 아프리카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중동 그 UAE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서구 발전이 이제 그 수주를 받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 1kWh당 15원 정도입니다. 가격이 발전 단가, 공급 단가가 킬로와트당 15원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 그 정도, 3분의 1, 4분의 1이군요. 예. 그 정도 가격이면은 수소가 이제 경제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가져오려면은 일단 그 수소 그 전기로 태양광 발전기입니다. 그 태양광 발전기에서 수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 30%의 에너지가 날아갑니다. 그 수전의 과정에서.
그리고 수소를 곧바로 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엄청나게 높은 압력과 그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암모니아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또 하법 50법이라고 해서 그걸로 하면 또 거기서 한 20% 30%가 날아갑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그 남은 한 50% 정도를 가지고 암모니아로 싣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뭐 가스터빈이라든가 연료전지로 가려는데 가스터빈은 한 열효율이 30%대고 연료전지 한 40% 이렇게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50%의 절반 이상을 또 날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남는 게 없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소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주력 그 대안 에너지로 장기적인 어떤 대안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적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거는 전기화가 곧바로 그냥 전기를 그 이런 화학 그 에너지로 바꿨다가 다시 전기로 바꾸고 열로 바꾸고 이러지 말고 곧바로 전기를 생산 현장에 필요한 열이라든가 그 최종 소비로 곧바로 투입을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컨센서스가 우리가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뭐 원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 그랬는데 수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지만 결국은 이것도 역시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 문제가 제일 크군요. 수소 부분도. 실제로 수소가 지금 뭐 얘기하신 부분이 지금 발전 부분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상되는 수소의 상당 부분은 산업 부분에서 지금 또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철강 산업이라든가 석유 화학 산업에서 기존에 쓰고 있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료로서의 역할을 수소가 할 것이다. 예.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너무 쉽게 볼 것이 아니고 그 수소를 대체할 수 있는 뭐 다른 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국제적으로 수소가 아무래도 좀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대세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긴 한데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 되니까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다 보면은 남는 게 별로 없는 이게 지금 난관이로군요.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화석 연료를 줄이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늘리고 수소 에너지 같은 비중도 좀 더 확대를 시키고 그러나 또 AI 시대가 되다 보면은 전기 사용량은 앞으로 더 크게 폭증한다고 그러고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원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 이슈가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새로운 원전은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원전도 이제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정책 전환을 이루고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 교수님 먼저 말씀해 보시면. 사실 저는 뭐 원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단일 그리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에 몰입시키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에너지원을 다각화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전도 원전 나름대로 분명히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활용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나 지금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유연성 기제가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지금 뭐 가스터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원전도 필요에 따라서 그냥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탄소를 줄여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이슈입니다. 뭐 그냥 거칠게라도 그 바람직한 우리의 어떤 에너지 믹스라면 100 중에서 신재생이 몇 % 정도, 원전이 몇 %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그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인데요. 아니 말씀 안 하실 수 없어요. 이건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충 설명을 좀 왜 이거를 설명하기 힘든지를. 근데 우리가 탄소 중립 시대에서 가장 핵심 화두는 에너지 소비의 정기화입니다. 화석 연료의 소비를 가능한 한 줄이지만 그걸 줄이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소비를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전환시키는 것이 기본이죠.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근데 문제는 그 전기의 생산이 필요한 수요가 지금보다 앞으로 2050년까지 2배가 된다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늘어나는 2배로 나는 전력 수요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늘린다 하더라도 이 재생에너지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란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재생에너지가 얼마까지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은 한 60에서 70%까지는 뭐 장밋빛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도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로 채울 것이냐? 기존에 있는 화석열을 그대로 갈 것이냐? 수소가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수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안인 원자력이 불가피하게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딸려 있다.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총량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 2050년 기준에서 뭐 재생에너지랑 원자력이 전체에서 70에서 75 그리고 수소랑 나머지가 이제 20에서 25 정도 되고 그럼 70에서 75 전기죠. 전기에 이제 그거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나머지를 원전이 담당해야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는 것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까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부분은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산업도 있고 수송도 있습니다. 수송 부분도 있고 그다음이 이제 가정상업인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쓸지를 우리가 아직 예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재생에너지가 70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목표는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원전은 사실 아까 우리 NDC 달성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탄소 중립할 수 있겠느냐에서 한국은 뭘 가리고 이럴 단계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다 지금 써봐야 되는, 강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원전도 불가피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원전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가져갈까 해서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해서 사실 SMR보다 그냥 대형 원전을 하는 게 경제적이고 그리고 대형 원전도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안전합니다. 사고라는 건 뭐 발생 확률이 0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대형 원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싸고 우리가 경험도 많고 다만 이게 원전이 아까 경직적인 전원 즉 출력을 조정하기 좀 어렵고 근데 SMR은 소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배치하기가 좀 쉽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중앙 집중형으로 구성하지 말고 분산형으로 에너지를 구성해보자. 여기에도 이제 SMR이 대응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대형 원전에 비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뭐 노형에 따라서 거의 안 나오는 노형도 있다고도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이 있으니까 SMR을 한번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원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아까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이제 유연성인데요. 유연성을 이제 그동안 재생에너지가 나타나기 전에는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해주는 그런 유연성을 제공했던 게 대부분이 가스 발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원전이라는 걸 이제 갖고 있는 문제가 이제 출력을 제대로 그러니까 이 실시간으로 조절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모든 전력 계통, 특히 고립 전력 계통에 있는 그러니까 고립 전력망에 있는 그런 전력망 운영 기관들은 항상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이제 이른바 최대 전원 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가장 큰 원전이 대부분이 가장 큰 발전기가 어느 나라 가든 대부분이 이제 원전입니다. 근데 이제 원전이 한 기나 또는 두 기가 쌍으로 보통 건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대 전원 손실 기준이 이제 우리나라 1,400메가와트 원전 두 개를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총 발전량으로 따지면은 이제 1,500메가와트 두 개 합치면 3,000메가와트가 됩니다. 그럼 3,000메가와트가 갑자기 불시 정지를 해도 우리나라의 전력 신뢰도 고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표준 주파수가 60Hz인데 그게 59.7Hz까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정전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원전이 불시 정지할 때를 대비해서 전국에 있는 한 100개가 넘는 가스 발전기들이 출력의 5%를 줄여갖고 부분 출력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가스를 써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운영 예비력이라는 건데요.
근데 비상시에 풀 가동하려고. 예. 그래서 그 일부러 자기 총출력으로 가동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예. 100개가 나눠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태양광이 늘면서 가스 발전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뒷받침할 가스의 운영 예비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가장 그 먼저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연휴 기간인데요. 연휴 기간에는 전체 전력 수요가 떨어지는데 태양광은 그대로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스 발전기가 평소보다 더 많이 이제 가동이 정지되고, 그러면 그때 원전이 불시정지하면은 정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을 출력 감발, 그러니까 원전의 출력을 그 연휴 기간 내내 출력을 한 20-30% 줄여서 운전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시정지를 하더라도 정전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태양광이 5%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0%, 20%가 되면은 원전을 가동하니까 이용률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좌초자산화가 되는데요. 그런 걸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영국 같은 데서도 이제 우리보다 좀 더 앞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만간 가면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태를 이제 자주 언론에 접하게 될 거고,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게 상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안타깝지만 원전하고 재생에너지가 같이 가면 좋겠는데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립망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대륙은 그게 옆 나라 그 원전이 하나 불시정지해도 그냥 옆 나라 전력을 끌어오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립망이기 때문에 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석 의원께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까지 고려하면 원전을 줄여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전이 좌초자산화되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비용을 줄이자는 거죠. 뻔한 그 상황인데 그 지금 계속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낭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잠깐만요. 우리 석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다른 반론이 있으세요? 저는 이러한 논쟁, 그 원자력이 필요하냐 마냐, 그 원자력이 뭐 어떤 식의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논쟁을 가능한 한 안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력 소비를 줄여야 되는, 전력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우리가 갖고 가야 하는. 그거 말고는 지금 이런 하지만 AI 비생산적인 논쟁이 계속해서 AI 시대의 전력 사용은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게 지금 딜레마죠. 네. 근데 AI가 과연 어제 사실은 빌 게이츠가 지난주에 이제 런던에서 굉장히 큰 행사를 했는데요. AI나 이제 전력 관련돼서 이제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언론 그 외신들에게 밝힌 거는 AI가 당장은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당장 전력 수요를 늘릴 수도 있지만, 이제 그래서 뭐 어떤 그 컨설팅 업체는 AI가 뭐 2030년대가 되면은 뭐 세계 전력량의 6%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빌 게이츠는 그 지금 과장을 하면 안 되고, AI가 실제 쓰는 전기보다 AI 때문에 그 전력 소비량이 최적화돼서 줄어드는 양이 훨씬 더 많을 거다. 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AI가 전략 관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구글의 그 딥마인드가 사실은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한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딥마인드를 통해서 이제 최적화를 시켰는데, 그때 이제 그 데이터 센터의 3분의 1이 냉방 전력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돌려야지 계속 그 반도체들이 열이 발생하니까요. 근데 그걸 도입한 다음에 그 딥마인드를 통해서 이제 최적화를 해보니까 냉방 전력 수요의 40%를 줄였다는 이제 실적이 있거든요. 40%나. 그래서 AI가 이제 당장은 이렇게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효율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AI 스스로도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그 애플하고 앞으로 나온다 이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소위 말하는 온 디바이스 AI로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앞으로 이제 전력 수요에 대한 얘기는 뭐 또 좀 논쟁적이지만 AI로 인해서 늘어날 것이다. AI 덕분에 또 효율화시켜서 줄일 수도 있다. 그게 어느 정도가 될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어쨌든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전이 함께 있으면 비상시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뭐 이 의견은 뭐 어차피 충돌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선택의 문제입니까? 누가 선택해야 합니까? 그거는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몇 프로나 차지할 거냐. 그리고 이 수소와 가스 발전을 대체하고 있는 수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책을 그리고 계획을 롤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앞으로 25년 뭐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되 알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서 계획을 다시 수정해가는 합리적으로 수정해나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30년 후, 50년 후를 해서 하나의 목표를 딱 세워놓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럴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네, 여건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논의하고요.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기후위기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4,3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6월 4일 관련 정보량이 가장 많은데요. 기상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90%가 한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상기후 현상을 경험하면서 기후위기 의식이 고조됐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같은 날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행동 의원 모임인 비상출범 소식을 알리며 여야 모두 본격적으로 기후정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어서 기후위기 관련 연관어를 살펴보면 정부, 탄소, 운영 등이 자주 언급됐는데요.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함께 늘려 2038년까지 무탄소 발전 비중을 7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도입을 문제 삼으며 실무안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공청회에서도 정부의 에너지 운영 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면서 연관어로 떠올랐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와 함께 언급된 주요 이슈로 기후소송, 재난안전, 탄소중립 등이 나타났는데요. 청소년들이 기후위기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해 관련 뉴스가 이어졌고요. 정부는 올여름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해 재난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외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탄소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위기를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탄소 배출은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늘리고 그리고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논의를 해봤는데요.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처 지금 오늘 언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뭐 한두 가지씩만 좀 언급해 보실래요? 우리 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다 못 드린 거는 이제 기후에 대한 어떤 뭐 도덕적인 어떤 어떤 정당 당위성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에너지를 주고 사고 팔면서 사실 그 거래에서 이게 그 투명한 원가가 그대로 이제 가격에 반영될 수 있게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스스로 소비자들이 실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게 좀 생경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력은 일방적으로 한전이 국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이제 재화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가보다 싸게 파는 거죠. 국민들은 이게 전기가 사고 파는 재화라는 걸, 그러니까 시장 재화라는 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영국 전력 시장의 이제 최대 소매 전기 업체가 이제 옥토퍼스 에너지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이제 갖고 있는 이 업체의 모토는 100%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조달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력을 공급한다는데 이 업체가 주력 무기로 삼는 게 뭐냐면 변동형 요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형 요금제라는 게 뭐냐면은 도매요금에 연동을 하는 건데요. 근데 대부분은 재생에너지가 영국의 풍력이나 태양광이 많을 때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도매요금도 떨어지고 그 업체가 공급하는 그 소비자 전기요금도
뭐 0파운드니까 그 0센트죠. 0센트 밑으로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보상을 받으면서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가격으로 보상을 받으면서 이제 태양광이 많을 때는 그렇게 요금을 그렇게 지불하고요. 예. 저녁 피크가 되면 다시 그때는 재생에너지도 없고 이제 도매요금도 올라가는데 그때는 막 킬로와트아워당 500원, 우리 돈은 500원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적응을 합니다. 그 변동형 요금제에 적응을 하는 소비자들이 우리도 그런 걸 해야 한다. 예, 우리는 예. 이제 왜냐하면 전기는 비저장성 에너지이기 때문에 석유는 그래도 매일 변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는 뭐 최소한 30분 단위, 15분 단위로 사실은 이제 가치가 굉장히 많이 변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최종 요금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기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요 측에서 유연성을 우리가 실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또 빼놓은 게 있나요?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의 종합적인 어떤 정책, 기본 계획이 없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과 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 목표는 일종의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이자 어떤 제약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뭐 에너지 안보라던가 아니면 에너지 산업 또는 에너지를 쓰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경쟁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어떤 에너지 분야의 종합 계획, 정부의 정책. 과거에는 그게 이제 에너지 기본 계획이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국회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또 빼놓은 게 있다면요? 예, 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은 공급 측면보다는 수요 쪽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게 기본이다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석광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보다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은 결국 시스템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보조하는 것이 결국 에너지 가격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비용 효과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자꾸 다음 정권으로 미루기만 하는 거 이게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볼 이번 때는 정부에서 좀 해낼 수 있을까요? 정부의 이 어떤 어떻게 보면은 결단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단계인데 참. 또 뭐 빼놓은 게 있습니까? 저는 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하고 좀 결이 다른 얘기 하나를 좀 꺼내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정책에 대해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대부분의 논의 사실상 전부 다는 저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저감이고 또 하나는 적응입니다. 적응. 예.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는 사실 저감에 굉장히 쏠려 있고 사실 우리나라 정책도 저감 위주로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UNEP라고 해서 그 유엔의 산하 기관에서 매년 그 에미션 갭 리포트라 해서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 각국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고 실제로 배출하는 실배출량이 어느 정도고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출량이 어느 정도고 그걸 계속 비교하는 리포트를 매년 발간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목표로 했던 NDC를 달성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미 배출된 게 워낙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줄이는 계획들도 사실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에미션 갭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이 저감의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감으로 가지고서는 기후 변화 자체를 막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저감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저감이라고 하는 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만 많이 줄여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같이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어느 나라든지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쪽에서는 그것을 좀 제대로 안 지키려고 하는 의도들이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럴 의사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감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동시에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적응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적응에 대한 얘기들은 생각보다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저감이라고 하는 게 당장 다쳤으니까 또 하기도 하지만은 적응에 대한 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적응도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기후 변화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까지 닥쳤을 때 대응하는 거에서도 선진적으로 치고 나가려고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까지도 대비를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뭐 또 사실 우리가 이제 뭐 탄소 배출 줄이고 이런 모든 게 다 부담으로만 와닿습니다만 새로운 또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이른바 녹색 성장의 시장이라는 것이 또 크게 열린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대목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제 그런 부담과 동시에 또 기회일 수도 있다. 이 말씀도 좀 한번 더 붙여드리고요. 자, 마무리 발언 딱 30초씩만 드릴 수 있겠네요. 석 의원님부터 30초. 저는 제가 앞서 말을 많이 했어요. 네.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30초. 네. 그 국제사회에서 지금 탄소 저감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다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이 뭐 캅이라든지 이런 그 협약을 위한 회의를 가보면은 굉장히 또 자국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문구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감축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국익에 대한 것도 항상 고민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재수 교수님. 에너지 효율하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게 사실은 탄소 배출 저감의 가장 첫 번째 옵션입니다. 다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해오고 있고 해외에서도 그렇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지금 효율적으로 안 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 효율 투자는 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하는 사람들은 잘 표시가 안 나서 그리고 실제로 산업에서는 효율 투자를 할 유인이 없어서 오늘 많이 얘기 나온 이제 가격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임재유 교수님. 네, 기후 변화 그리고 이 탄소 중립은 이제 단순한 이 환경 이슈가 아니고 경제 이슈고 통상 이슈고 산업 경쟁력 이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 이슈가 앞으로 이번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도 굉장히 심각한 이슈로서 그리고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떠오르기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기후변화 이슈를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시고 이러한 이슈들이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고 대책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또 보다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여름 벌써부터 뭐 엄청난 더위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 제목 많이 보셨죠?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 내년 여름은 더 더울 것이고 내후년 여름은 더 더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구 모두가 함께 이걸 좀 조금이라도 좀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각오해야 할 거는요. 전기요금 더 내야 합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못 갑니다. 이거부터 우선 각오해야 할 때 것 같네요.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